낭만 뱅커입니다. 자, 6개월 동안 동가 문명 시리즈가 중단이 돼 있었는데 다시 동가 문명 시리즈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중세 시대로 넘어가서 중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제 18강까지 할 때 아직 고대 로마 공화정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 18강이 빵과 서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공화정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로마의 시민들이 빵과 서커스에 길들고 로마의 권력자들이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 포퓰라레스가 등장하는데, 그 포퓰라레스의 정점에는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게 된 마지막 순간, 그것은 곧 카이사르의 등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몰락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강좌부터 중세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포퓰라레스의 등장, 그 과정, 그리고 카이사르는 삼두정치라고 하는 금권 카르텔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이전에 로마 공화정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우스와 술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술라 이후에 이제 삼두정치가 출현하게 돼서 결국 카이사르가 집권을 하면서 로마 공화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포에니 전쟁 이후에 군사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적으로는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가 귀족들에게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귀족들은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고 소시에타스 푸블리카 노름 같은 세금 징수 기관을 설립했는데, 이 세금 징수 사업이 엄청난 이권이 되면서 돈과 권력이 일부 귀족에게만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공화정의 든든한 기반이었던 자영농들이 몰락하고 로마 공화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그리스의 민주정과는 달리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귀족 중심의 정치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의 편에 서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죠. 하지만 이때부터 원로원이 아닌 일반 대중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권력의 기반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정파로 나뉜 것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귀족 중심 정치를 지향하는 옵티마테스이고, 다른 하나는 평민 대중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포퓰라레스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 용어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분류한 것은 아니고 후대 역사가들이 정치적 성향을 분류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옵티마테스는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파트리키는 귀족이죠. 파트리키와 그 대토지의 소유자들이 주축이 되는 정치 세력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혈통과 관직을 중요시하는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포퓰라레스는 대중선동을 통해 권력을 얻는 세력으로 평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민회를 중심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분이 현대의 보수와 진보라는 그 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대 보수와 진보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옵티마테스와 포퓰라레스는 무엇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느냐가 그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지만 대중 선동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포퓰라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 출신인 시진핑 주석이 옵티마테스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공화정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리우스와 술라입니다. 마리우스는 귀족이 아닌 기사 출신이었고 포퓰라레스를 대표합니다. 당시 로마의 속주 누미디아에서 유구르타라는 왕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진압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구르타 왕이 뇌물로 로마 관료들을 매수해서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구르타는 로마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조롱할 정도로 로마는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마리우스입니다. 로마는 원래 플로레타리아는 군대를 가지 않았죠. 토지가 있는 자영농이 군대를 갔습니다. 하지만 자영농이 이미 몰락해서 병력이 부족해졌죠, 로마가. 그때 이 마리우스는 프롤레타리아를 군대에 입대시키고 이들이 공을 세우면 땅과 월급을 주는 그런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죠. 그로 인해서 군대가 국가가 아닌 장군 개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병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편 또 술라는 마리우스의 부하였는데 정통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옵티마테스를 이제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마리우스의 라이벌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동방 폰투스의 미트리타테스 이 전쟁의 지휘권을 두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원로원이 처음에는 술라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포퓰라레스 세력들이
민회를 통해서 총사령관을 마리우스로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술라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 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공화정의 엄격한 금기이자 반역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처음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술라가 최초로 이 룰을 깬 사람입니다. 이후 로마는 마리우스와 술라가 번갈아 권력을 잡으면서 서로의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속청하는 그런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술라는 프로스크립티오라고 하는, 프로스크립티오는 이 살생부를 의미합니다. 프로스크립티오를 공고해서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고, 죽이게 되면 그 재산을 포상으로 주는 그런 반문명적인 잔인한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는 마리우스의 인척이었던 젊은 카이사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굉장히 임기응변에 능하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우스와 술라가 서로 싸우다가 이제 두 사람의 시대가 지나고 공화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삼두정치로 알려진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입니다. 이 세 사람은 국가적인 어떤 대승적인 차원이 아니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데, 역사가 이를 삼두정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크라수스는 로마 제1의 부자로 세금 징수 대행과 숙청된 귀족들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 2억 세스테르티우스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돈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로마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고 합니다. 제가 귀금속의 어떤 가격으로만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카이사르는 야망 있고 젊은 정치인이었고 마리우스의 인척으로서 포퓰라리스를 잇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처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중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면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크라수스로부터 2천만 세스트리티우스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2천만 세스트리티우스라면 오늘날 기준으로는 적어도 제가 볼 때 5천억 원은 넘는 돈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채를 갖게 되니까 결국 카이사르와 크라수스는 경제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군사적인 영웅으로 원로원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삼두 정치에 합류를 합니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 집정관이 되죠. 그렇게 집정관이 된 이후에 갈리아 원정을 떠납니다. 갈리아는 오늘날의 프랑스인데 거기에서 막대한 부와 강력한 사병 조직을 얻게 됩니다. 그 사이에 크라수스가 사망하자 이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마지막 권력을 놓고 정면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먼저 로마에 입성을 해서 원로원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고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맨몸으로 복귀하라고 통첩을 보냅니다. 하지만 무장 해제하고 로마에 들어간다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카이사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오면서 루비콘 강 앞에 서게 됩니다. 루비콘 강을 군대와 함께 건너는 순간에 카이사르는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자가 되고 이제 내전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강을 건너면서 던진 유명한 말이 바로 알레아 이악타 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입니다. 실전에서 다져진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카이사르가 진격을 하자 폼페이우스는 게임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그리스를 거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쫓아서 이집트까지 진격을 합니다. 결국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가지고 연인관계가 되고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한편 이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경쟁자를 제거한 카이사르가 로마의 유일한 권력자가 되어서 사실상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사실상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옥즈마테스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였죠.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잡자 유명무실한 공화정을 없애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로마는 재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찬란했던 로마 공화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찬란했던 로마 공화정을 망가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에로 유입되었던 엄청난 돈, 그 데나리우스였을까요? 돈이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벽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때는 그 문명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극심한 빈부격차만 남게 되는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로마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카이사르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들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도 있고,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장 유명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카이사르가 남겼던 말 중에서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죽음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카이사르는 예기치 못한 죽음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 물론 모든 죽음은 예기치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예기치 못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볼 가치가 있겠죠. 다 알고 있으면 뭐 살아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깊은 통찰을 담은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카이사르 자신도 그날 아침에 원로원으로 이제 출근을 할 때 과연 그의 죽음을 예상을 했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는 자신의 말대로 가장 바람직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중세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본격적으로 금융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중세 시대의 금융의 발전을 촉발시키게 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어떻게 금융이 태동하고 이탈리아가 돈과 문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네치아와 피렌체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겠습니다. 중세시대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현대의 금융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낭만 뱅커였습니다.